자, 빅토르 바자렐리 반응하는 눈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부제로 부다페스트의 보물들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 시작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마모스.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이 방송은 고품격 허세 방송이지만 여러분의 기대보다 저품격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포스터입니다. 제가 20일 날 프리뷰 행사 때 참여를 했고,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21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여유가 있죠. 주한 헝가리 대사관,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아, 그래서 행사 때 헝가리 주재원들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군요. 근데 이 전시가 한국과 헝가리 수교 34주년 기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전시한 김에 이렇게 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5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이번 작품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헝가리 국립 부다페스트 뮤지엄과 헝가리의 바자렐리 뮤지엄에 다 합하면 200여 점이나 됩니다. 작품 상당히 많아요. 퀄리티도 괜찮고 메인 포스터가 바자렐리의 대표작들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자, 오바트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 바자렐리 프로필 사진입니다. 아르케이가 바자렐리가 한창 열심히 작업할 때 작업실이고, 이분이 했던 명언이 나는 순수한 형태와 색으로만 세계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 미래 추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주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렇게 진화했는지 모르겠네요. 젊은 시절의 프로필 사진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그 모습 보면 제 눈에만 그래 보이는지 몰라도 스파이더맨 배우 톰 홀랜드와 좀 닮았더라고요. 되게 잘생겼습니다. 자, 약간 어르신 됐을 때의 이제 사진이고, 자, 바자렐리의 간단한 프로필이거든요. 자, 일단 헝가리 태생입니다. 헝가리에서 프랑스로 국적을 바꿨어요. 활동하기 아무래도 편하니까 국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의대생 출신이에요. 잠깐 다니다가 미술로 전향합니다. 과도기 때 다른 학교 잠깐 다니다가 뮤힐리 아카데미로 옮기는데, 여기가 바우하우스 독일의 최초의 디자인 학교죠. 그 학교의 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다페스트의 바우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라슬로 모호이너지라는 유명한 예술가로부터 배우거든요. 이분도 약간 차가운 추상의 대가입니다. 바우하우스의 분점,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 가장 앞선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가 아쉽게도 계속 재정 문제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등 주로 디자인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지금의 바자렐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래픽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이런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오랫동안 쌓았고 또 성공을 했어요. 추상미술로 진화하면서 오바트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키네틱 아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키네틱 아티스트로도 평가를 받으니까요. 자, 이전에는 몬드리안, 칸딘스키 등의 차건 추상의 대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말레비치의 중요한 영향을 받았어요. 말레비치의 헌정하는 작품도 있다가 보실 수 있고요. 그로피우스라는 또 다른 그 바우하우스의 유명한 건축가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레비치와 더불어서 이분이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보통 저는 애셔라고 부르거든요.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 네덜란드 출신의 저는 수학적 초현실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아티스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한 2년 정도 뮤힐리 아카데미 다니다가 1930년도에 파리로 무대를 옮기잖아요. 그리고 31년 1년 뒤에 동문이었던 클레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둬요. 첫째가 의사로 기억하고 둘째가 장피에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풀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드니즈 르네라는 갤러리스트거든요. 추상, 오바트, 키네틱 아트 등의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막스 에른스트, 피카비아, 뒤상 등의 다다이스트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몬드리안도 전시를 통해 소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분의 관심사도 그렇고 바자렐리와 굉장히 합이 잘 맞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뮤즈는 아니고 그도 모델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 인생 뭔가 잘 풀리는데 윈윈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업적 동반자. 바자렐리가 결정적으로 1965년에 반응하는 눈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거든요. 뉴욕의 모마에서. 이때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 이슈가 됩니다. 옵티컬 아트가 또 소개가 돼요. 처음에 오바트란 말은 없었는데 그 뉴욕의 타임지 기자가 옵티컬 아트를 오바트로 부르면서 아예 공식적으로 오바트라는 용어가 이렇게 탄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오바트 하면 착시 미술, 망막 미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약간 막 흔들거리거나 뭔가 움직인 것 같은 이런 착시 현상이 좀 느껴지니까. 그런데 바자렐리는 착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시각적인 역학 혹은 운동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기를 선호했대요. 그래서 예술의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바트가 뭐냐를 쉽게 정리하면 시각적 역학 예술이다. 바자렐리도 착시란 말보다는 역학이란 말을 더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시각적 역학 예술. 더 쉽게 표현하면 시각적 운동성 예술. 시각적으로 뭔가 망막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움직이진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꿈틀거리고 막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기괴한 일루전이 보이는 그런 걸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되게 쉽게 정리했습니다. 시각적 운동성 예술. 전시장 입구입니다. 빅토르 바자렐리. 이 미술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28년도에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공식적으로 미술을 배우기 전 드로잉 치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초기 30년부터 약 40년도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경력을 아주 꾸준히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드로잉입니다. 남자 초상. 이런 드로잉 보면 아주 막 특출나게 잘 그리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바우하우스 교육이 되게 전위적이라서 똑같이 재현하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41년도의 자화상인데 이건 약간 뒤늦게 나와야 되지만 전시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같이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그림 순서가 전시장과 약간 일치한 면도 있지만 거의 시대별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주제 소개상 안 돼서 약간 조금 엇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전시장은 시대별로 나오지 않고 약간 섞인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로 구별해서 보여주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녹색에 관한 연구. 자, 이 초창기 때 고유 색깔과 관련해서 노랑에 관한 연구, 블루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를 특히 많이 했고, 지금 보시면 그래픽적인 감각적인 구성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가 초기 교육받을 때의 커리큘럼과 되게 비슷합니다. 파랑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파랑과 관련된 식물이라든지 동물, 곤충, 배경, 연상되는 이미지, 그런 분위기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그려 넣은 것 같아요. 게슈탈트 생각난다고 하시고, 실제로 게슈탈트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예, 되게 잘 보셨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이것도. 예, 회복기 과로. 이게 과로래요. 회골이 있죠. 지금 무기력증. 아, 피곤해. 학문적 과부하. 머리에 책이 이렇게 물알체가 된 거예요. 머리와 책이. 회복기인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형처럼.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거. 이런 초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이미지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디자인 학교 가기 위한 커리큘럼에 이런 거 가르칩니다. 저 이런 거 비슷한 거 가르친 적 있어요. 이런 이론들이 어디서 왔냐? 다 바우하우스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비슷하죠? 감성주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린 거. 충치에서 막 빛이 나네요. 초긴장, 반짝거리고 막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장면. 노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변비래요. 너무 재치있지 않아요? 나무 토막처럼 이 구멍이 딱 막힌 거예요. 안 빠져나오는 거죠. 와, 재치있다. 표정 보세요. 아, 힘들어. 그 다음에 파스타 광고 디자인이거든요, 포스터? 되게 재밌죠. 병아리들이 끌고 가는 너무 귀여운 장면. 근데 여기서
바깥으로 퍼지는 것도 디자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게 나왔다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동레미라 로랭. 아주 옛날 광고란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레트로 감성. 자, 이 작품은 이번 전시 때 1976년도 작품으로 소개되지만 최초 작업은 1935년도라서 제가 초기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초기 작품, 이 원본이 대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초기 오바트 작업 중에 대표작입니다. 체스 포스터죠. 이 체크무늬 자체가 오바트 패턴 자체니까 이런 패턴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포스터 인테리어 상품으로도 좀 많이 걸더라고요. 체스 포스터 중요한 인생 작품이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초라는 말을 믿지는 마세요. 평가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어떤 평가에는 이 제브라 이 얼룩말이 최초의 오바트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룩말 그린 게 다 오바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이 작품도 바자렐리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지금 싸우고 있네요. 역동성을 강조하잖아요. 오바트에서도 말도 싸우는 역동적인 장면을 굳이 그려놨네요. 네가티브 파지티브 요소. 기초 디자인 1학년 때나 대학 가기 위해서 네가티브 파지티브 요소 이런 거 배우거든요. 블랙, 화이트 이런 관계? 이게 그대로 응용되어 있네요. 이런 게 지금까지 영향 줍니다. 디자인 교육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연관된 작품이죠. 이건 약간 습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손맛이 느껴지죠. 얼룩말이라는 작품. 그리고 원근법 연구. 이런 기본기를 탄탄히 연구합니다. 이것도 대학 가기 위해서 투시 배우거든요. 머리 쥐나는 학생 되게 많습니다. 혹은 1학년 때 배우기도 해요. 알면 되게 지루한 수업이기도 하고 좀 노가다기도 하고 그래요. 자대고 막 컴파스 막 돌리고 막. 그리고 노랑에 관한 연구, 노랑과 관련된 연상되는 물건들을 온갖 다 그려놨네요. 이렇게 옥수수, 레몬, 바나나, 벌, 동전, 해바라기, 태양 뭐 이런 것들. 이건 화성일까요? 달일까요? 근데 이 사람 뭘까요? 혹시 아시아인을 이렇게 그린 건가? 그 다음에 악마의 춤이라는 드로잉 작품입니다. 드로잉도 약간 디자인 드로잉처럼 합니다. 깔끔하게 따는 거. 이분 제 생각에는 결벽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막 정리 꼭 해야 되고 흐트러진 거 되게 싫어하고 더티한 거 극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오바트를 할 것 같아요. 여행 갈 때에도 계산적이어야 돼. 예상 외에 변수 같은 거 일어나면 되게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근데 반전일 수도 있는데요. 그림만 봐서는 그럴 성향이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실제 성격은. 자, 그리고 움직이는 남자라는 작품이고 카드보드가 나오거든요. 그 재료에. 근데 카드보드라는 거는 되게 마감이 잘 된 모조 피지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차가운 추상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사람 그리면 꼭 이런 목각 인형 같은 걸 그리더라고요. 말레비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레비치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크 스카프 상업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카프 디자인이에요. 드니즈 르네와 같이 차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손 모양 보면 디자인 기본기 커리큘럼에 이런 작품들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학년 초기 기초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과 가기 위한 입시미술 이런 기본기 그런 그림들은 어디서 왔는가 근본을 모르고 그냥 배웠거든요. 저는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면 다 바우하우스부터 시작된 여러 모더니스트들 이 무렵에 많은 예술가들의 그림에서 쌓여져서 지금까지 전해졌다. 갑자기 나는 디자이너야 이런 게 아니라 초기 디자이너들은 순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도 디자이너에서 순수 예술가로 전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수 예술가가 디자이너 하면 이상하게 보고 디자이너가 붙잡으면 욕먹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요즘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런 편견이 되게 심해요. 근데 처음부터 구별 없었습니다. 디자인도 순수 미술에서 출발됐어요. 그런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본은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가 디자인의 뿌리거든요. 디자인의 뿌리 학교, 그 디자인의 근본. 바우하우스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했다면 전 세계 디자인의 메카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요. 독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독일은 디자인의 종주국,
세계적인 디자이너들도 독일 출신이 많을 테고 당연히 디자인 공부하려면 전부 다 독일어 배우고 독일 유학 가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내린 길을 누가 날려버렸냐? 히틀러가 바우하우스 내쫓아 버렸거든요. 파괴하고. 그 혜택을 누가 누렸냐? 바로 뉴욕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문화의 미술의 중심지가 뉴욕이 됐다. 히틀러가 쫓아냈더니 미국 뉴욕이 덥석 물었다. 이런 거죠. 자,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1944년부터 47년까지 약간 과도기 때인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시도합니다. 큐비즘부터 미래주의. 여기에는 차가운 추상 계열이니까 모르겠는데 표현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안 어울리는 것까지 다 시도하거든요. 이후에 바자렐리가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 잘못된 길이라고 이후에 평가를 했습니다. 스스로. 앵포르멜까지 시도하거든요. 이따가 작품 보여드릴게요. 인생의 그 파트너 드니즈 르네를 만나고 갤러리 전시를 하거든요. 이전에는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드니즈 르네를 만나고 1944년 전시부터 순수 미술 예술가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끝나고가 약간 과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은근 매력 있거든요. 바자렐리와 전혀 안 어울리는 앵포르멜까지 시도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생석회란 작품입니다. 제가 이번 전시 때 이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거 이런 작품까지 하다니. 완전 의외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앵포르멜에서까지 얼룩무늬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도 이 패턴 나와요. 동글동글. 오바트 패턴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무리 변신하려고 해도 좋아하는 건 안 바뀐다. 그래서 잘하는 거, 성향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자렐리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큐비즘의 변형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거는 과도기 때 그림이라서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한 그림 같아요. 근데 실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월식이란 작품이고 형식적으로는 면분화란 큐비즘 성향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약간 발상 같은 건 보면요. 약간 초현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평면 구성 같기도 하고 자유분방함에 약간 녹아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깔끔주의가 나옵니다. 뭔가 엄청 자유분방함, 약간 무의식, 초현실 자체가 무의식을 그린 거 아니에요. 완전 놓고 그리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놓지는 못한다. 규칙 같은 건 버릴 수 없어, 결국에. 뭔가 새로운 시도했지만 내 근본, 내 성향 자체는 도무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기하학적 추상으로 저는 표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 때에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자신에 맞는 거를 다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벨일 앙메르라고 해서 벨 아일 시대로 부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벨링 앙메르 이런 바닷가에 살았을 때 조개 껍질과 자갈의 그러니까 자연의 모티브에 좀 영향을 받고 많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다에 가면 동글동글한 돌멩이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조개 껍질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자연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베상트 이 외에 몇 작품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고르드 마을, 크리스털, 당페르 로슈 로역.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자렐리의 주변 환경을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르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살 때에 수도원이라든지 건축물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크리스털 시대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뾰족뾰족한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당페르 로슈역은 뭐냐면 바자렐리가 자주 드나들었던 기차역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벽화에서도 많은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전시장에 이런 그 글자가 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한이라는 작품입니다. 기하학적인 추상을 이때 본격적으로 많이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때의 작품이 이번 전시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대표작 중에 하나가 간츠란 작품과 아미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뜻이 저는 정확한 뭔지 모르지만 주로 어떤 지역명을 제목으로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바자렐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뭔가 모티브를 얻었던 뭔가 연관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도 제목을 썼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면 추상, 구성주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자렐리만의 그림은 아니죠. 이전에 말레비치라든지 뭐 차가운 추상 뭐 몬드리안, 칸디스키 이런 화가들이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뾰족뾰족한 패턴이 크리스털 시대로 부른 것 같아요. 이런 패턴 때문에. 홋카이도란 제목은 왜 홋카이도인지 모르겠어요. 뾰족뾰족한 어떤 첨탑이라든지 성당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암석의 결정체 같기도 하고요. 나이브즈, 투구 이런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코토라라는 작품, 이건 약간 습작 같죠? 평면 구성 작품이 이때 나왔다. 1950년부터 드디어 키네틱 아트, 흑백 시대라고 부르는데 바자렐리만의 스타일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탄생 시리즈 제목이 되게 많아요. 그 오바트를 위한 저는 영구작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습작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이 시기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년대 초죠. 종이의 잉크. 자, 재밌는 건 뭐냐면 바자렐리가 시도했던 재료, 매체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종이 할 때도 있고 난판에 할 때도 있고 캔버스에 할 때도 있고 유화로 그렸다가 템페라로 그렸다가 구아슈로 그렸다가 잉크펜으로 그렸다가, 그러니까 선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적 역학 운동이 벌어지냐를 되게 체계적으로 연구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케치 개념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 줄 간격이 촘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며 이 줄 하나 선 딱 바꿨을 때 이거를 사각형으로 만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게 보입니다. 탄생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흑백으로 주로 그렸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연도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다라는 거지, 흑백이 여기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둥글둥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작품 보면 진짜 말레비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말레비치 오마주입니다. 쿨하게 정사각형 딱 하나 그리고 끝냈잖아요. 모든 차가운 추상의 근본 뿌리는 말레비치다라는 거는요, 다른 작품들 여러 차가운 추상 화가들 보면 말레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더 느껴집니다. 이분도 말레비치를 엄청 존경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말레비치가 지금의 미니멀리즘, 오바트 이런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걸 다 시도했거든요. 절대주의로 보통 불리죠, 말레비치. 근데 이번 전시 때 글 보면 말레비치를 초현실주의자로 소개했더라고요. 그 전시 기획 이사님한테 이거 자료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말씀드리니까 헝가리 쪽에서 이렇게 소개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화가도 그렇게 평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말레비치를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자렐리 무지엄 쪽은 초현실주의자로 생각한다. 제 생각과 다릅니다. 많이 푸르란 작품이고 선으로만 사용해서 이런 시각적 운동성을 보여줍니다. 흑백 시대라고 해도 흑백 아닌 작품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가티브, 파지티브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기울기만 바꿨을 뿐인데 막 들어가 보이기도 하고 나와 보이기도 하고 시각적 그 울림 이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예, 증여성이라는 작품이고, 그래서 요 패턴으로 우주를 표현한 것 같아요. 요거 그리는 장면이 프로필 사진에 있더라고요. 일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느낌 재밌더라고요. 마른 목골, 정사각형을 약간 기울기만 다르게 해줬더니 여기 안에서 뭔가 소용돌이 칩니다. 이것들이 막 울리고 있어요. 막 시끄럽고 요동치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막 잔상들이 왔다 갔다 어지러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뉴욕 이야기 잠깐 해드렸지만 뉴욕 모마에서 1965년도 뭐 이 비슷한 시기인데 이런 작품이 소개됐을 때 엄청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이런 미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헝가리 출신의 파리에서 활동한 예술가가 이런 그림들을 소개하니까, 야, 이전에 이 평면적인 차가운 추상만 보다가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디자인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자주 보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시대에 이런 그림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진짜 새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 여기도 마름모랑 기울기만 바꿨을 뿐인데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바람 부는 것 같아요. 동력화, 제목도 동력화입니다. 절대 움직이진 않지만 망막을 자극하죠. 그래서 망막 예술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이 오바트를. 자, 누름이란 작품이고요. 날카로운 이미지네요. 역시 블랙 앤 화이트 시대입니다. 흑백 시대. 노란 선언문이라고 해서 노란 종이에 써서 노란 선언문, 이게 그때의 그 로고 디자이너거든요. 누리끼리한 종이에 있네, 진짜. 예, 그래서 노란 소나무는 맞나 봐요. 역시 르네 그 인생 친구와 같이 연 갤러리에서 르 무브먼트란 전시를 엽니다. 근데 이때 세계적인 다다이스트 그리고 여러 거장들이 같이 전시에 참여했어요. 듀상, 다다이스트, 그 알렉산더 칼더,
키네틱 아티스트로 되게 유명하죠. 만레이 다다이스트 사진작가, 헤수스 라파엘 소토, 이분도 키네틱 아티스트입니다. 혹은 오바트, 이런 거장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노란 선언문이란 거를 발표하거든요. 요약만 할게요. 이거 기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에서 주관성, 감정을 배제한다고 해요. 이런 걸 배제한다. 왜냐면 이전에 추상표현주의에 지나친 난해함, 주관성 이런 것들이 식상할 때에 오바트가 나왔거든요. 뭐 키네틱 아트 이런 거. 미니멀리즘 사조와도 약간 비슷합니다. 주관성, 감정 배제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거. 그 이성, 지식. 이전처럼 현실을 재현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오히려 이제 좀 멀리하죠. 그러니까 회화 그림 그리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현실을 재현하는 회화 따위를 멀리하고 시각적인 운동성 이런 게 새로운 미학의 원리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과학적 원리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론, 중요한 이론가기도 하죠. 역동성, 에너지 이런 거는 오바트가 추구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의 온갖 모티브들은 이분이 관심 있었던 과학, 수학, 역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제가 이전에 현대미술 소개할 때 차가운 맛, 뜨거운 맛, 이상한 맛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차가운 계통이 맞는 사람들은 바자렐리처럼 되게 감성적이지 않아도 돼요. 되게 이성적이고 객관성을 되게 추구하고 뭔가 연구 많이 하고 리서치 좋아하고 난해한 거 싫어하고 과학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술 해도 돼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공대생 마인드인 사람도 순수 예술 해도 됩니다. 무조건 예술하는 사람들이 감수성 풍부해야 돼.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누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 예체능 수학 안 들어가게 해놨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수학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공통 수학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부하는 게 적다고 유리하냐? 그러면 난이도 더 어렵지 않나요? 경쟁률 더 심해지고 여러 과목 공부하다 보면 자신한테 더 맞는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티브가 돼서 미술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작품에. 그런 거를 못 보고 왜 다양성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교육으로 점점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전 예술교육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도, 스포츠도. 근데 너무 편식합니다, 교육이. 다 배우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기죠. 막 사교육비 더 지출 늘어나고. 다 문제예요, 그죠? 배워서 나쁜 거 없다는 거예요. 배워서 나중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영향을 줬냐? 아까 말씀드린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여러분 에셔만 기억해도 됩니다. 에셔의 작품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요즘은 없어졌지만 탐구생활에 비슷한 그림 나왔던 것 같아요. 에셔 그림 찾아보면요. 이 그림이 에셔 그림이었어. 이런 게 많습니다. 뭘 그렸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그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수학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착시 현상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 작가 에셔도 게슈탈트 이론을 좀 영향받은 것 같아요. 이 에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픽 아티스트로도 많이 분류를 하죠. 근데 미술계에서는 초현실주의자로 소개는 별로 안 되지만 기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갖 모티브가 수학, 뭐 기초과학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자, 플라스틱 유닛, 행성이 민속화, 컬러풀 시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빅토르 바자렐리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조형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 유닛. 플라스틱 유닛해서 아니 플라스틱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은 라틴어에서 유래됐거든요. 형태를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만드는 것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적 유닛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어처럼 해놓은 거예요. 어떤 건 동그라미, 어떤 거는 네모. 근데 색깔은 다 달라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마치 알파벳처럼 문자화 시킨 거예요. 이 체계를 1959년도에 특허까지 냈다고 해요. 그래서 바제렐리가 63년도에는 민속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런 패턴, 색깔 팔레트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런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 응용이 된 플라스틱 유닛, 그런 게 응용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마주스라는 이번 전시 때 소개가 안 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과 비슷한 그림이 이번에 전시에 있긴 해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약간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였기 때문에 굳이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이런 조형 체계 같은 것들이 모여서 전통 예술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림만 그려야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건축가들과 예술가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예술인 거죠.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하는 것들, 이게 꼭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 건축, 도시 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예술 철학, 그러니까 세계관을 되게 넓힌 거죠. 그런 개념을 행성의 민속 학으로 불렀습니다. 이분이 개념을 만든 거예요. 빅토르 바자렐리가 꿈꾸는 조형적인 우주, 유토피아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개념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냥 빅터 바자렐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세상을 그분은 이렇게 불렀다. 그냥 고유 명사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이분이 이론가라서 저서까지 내거든요. 행복의 폴리크롬 도시라는 이 저서에서 컬러풀 시티란 개념을 만들어요. 이게 색채가 가득한 시티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채로운 행복의 도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많은 도시인 거죠. 순수 예술가들만 좁은 범위에서 미술계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이 미학이 온 우주, 온 도시를 뒤덮는 개념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계관이 현실화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세상을 꿈꿨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장이 되려면 세계관도 이렇게 엄청 우주처럼 넓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부지만 이런 것을 현실화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1954년도에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대학교의 이 벽화입니다. 근데 제목이 말레비치에 대한 찬사. 이 사람 말레비치의 엄청난 광팬이란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본인의 세계관이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 공간이 액상 프로방스의 바자렐리 재단 박물관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여기 방문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잠깐 저녁 때 가족들과 잠깐 찍고 숙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가면 여기 꼭 가보고 싶네요. 이 건축물 자체가 바자렐리의 작품이자 공간이자 건축물이죠. 건축적 통합 개념이 진짜 현실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시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설계했구나, 작아서 감이 별로 안 잡혔거든요. 그냥 그렸네.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와 엄청나다 이게 보입니다. 파리 몽파르나스역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거든요. 71년도의 작품인데 역시 스케일감이 주는 엄청난 느낌, 그리고 그런 걸 느낍니다. 바자렐리의 작품은 유행을 안 타는구나, 오래 지나도 촌스럽지가 않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패턴 디자인이 지금도 디자인에서 많이 응용되니까. 나중에 파리 몽파르나스역 가시면 여기 사진 꼭 인증샷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여행 가더라도 몰라서 그냥 지나칠 작품일 것 같아요. 세계적인 거장이 되면 이런 앨범 자켓 디자인도 하게 되죠. 전설적인 락 뮤지션 데비드 보이가 빅토르 바자렐리의 엄청난 팬이었대요. 그래서 커버 디자인을 바자렐리의 작품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작품이 이번 전시 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과 순혈, 오바트 운동 시대, 1955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젠 좀 전성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의 조형 현상은 더 이상 우리를 감탄이나 달콤한 우울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도록 자극하고 거친 쾌감을 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바자렐리의 오바트 보고 약간 현기증, 안 좋은 시각적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약간 주관적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일 것 같다. 색채를 쓸 때 220가지 색채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딱 정해진 색깔만. 이 사람은 정해진 걸 좋아한 것 같아요. 변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연구한 거 보면 자신만의 그림 그릴 때 완전히 수학자처럼 프로그래밍한 것 같아요. 수작업이지만 알고리즘, 순혈.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현대과학, 물리학, 심리학, 수학 이런 걸 다 응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실제 유클리드, 요하네스 케플러, 큐브 법칙 이런 것들을 영향받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게슈탈트 심리학, 헤르만 격자 착시 현상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아서 작품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멜라 V. 제가 봤을 때 60년대부터는 약간 큰 전환점인 것 같은데 컬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 220가지 컬러를 이때 쓴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이 다 계산된 거죠. 자신만의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알고리즘, 순열 이런 거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하나도 안 썼어요. 다 수작업입니다. 다 일일이 수치 계산해서 다 작업한 거예요. 별의 폭발이라는 작품인데 오바트 약간 조형물이기도 한데 뒤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보냐 따라서 느낌이 왔다 갔다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볼 수가 있는 키네틱 아트이기도 해요.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보인다. 헬라우스 태양의 신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자, 마르상이라는 작품. 저 이 컬러풀한 작품 좋더라고요. 바자렐리가 추구했던 그 개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자신만의 조형 언어, 플라스틱 유닛에 응용된 개념이 마주스라 그랬잖아요. 이 작품도 그 중에 한 작품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 유닛 개념에 잘 응용된 사례. 실크 스크린 작품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거든요, 이번 전시 때. 근데 저는 시대별로 약간 뒤죽박죽이면 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주로 시대별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색이 퍼진 느낌도 되게 묘하네요. 이것도 철저하게 계산했겠죠. 퍼진 느낌. 그래서 이 작품 가까이서 봤을 때랑 멀리서 봤을 때의 느낌 이런 걸 좀 구별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로아 MC라는 작품, 조형 작품도 있어요. 이것도 다 플라스틱 유닛 개념에서 연구한 것들을 모듈화 시킨 거죠. 이걸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가시면 사방에서 다 좀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재료는 알루미늄이래요. 알루미늄 주 재료에다가 실크 스크린으로 입힌 거라고 합니다. 나무에 또 굳이 채색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블랙 화이트 흑백 시리즈가 갑자기 끊긴 게 아니라 70년대에도 시도는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작품이죠. 또 다른 나무에 블루 채색한 작품이 있고요. 듀플라라는 작품. 이번 전시 포스터로 쓰인 작품이죠. 캔버스의 아크릴입니다. 근데 이 바자렐레가 이런 작품들을 유화로 그릴 때가 있고 또 아크릴로 그릴 때가 있어요. 혹은 실크 스크린으로 할 때도 있고 실제 보면 요거 완전 직선일까요? 자세는 안 봐서 여러분 진짜 완전 직선인지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수작이니까 약간의 삑사리는 있지 않을까요?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니까. 컴퓨터로 그린 것 같지만 다 수작업이었다. 완전 노가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플라스틱 유닛 개념 또 잘 드러난 저 이 작품 좋더라고요. 약간 컬러풀한 알락달락한 색채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배합도 되게 계산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이 작품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전시 때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빅터 바자렐리의 플라스틱 유닛 개념도 잘 녹아져 있고 볼록 튀어나온 이런 시각적 역학도 너무 극대화된 작품이라서 그리고 바자렐리의 컬러 감각도 엄청 잘 표현된 작품이라서 코스카 MC란 작품입니다. 이번엔 실크 스크린의 카드보드의 작품이네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보시면 눈 진짜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됩니다. 작품도 진짜 많거든요. 자, 황소란 작품이고요. 이 또 특유의 볼륨감, 색채감이 잘 드러난 작품이고요. 코츠카란 작품인데 이런 육면체 시리즈가 65년도부터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육면체의 그 착시 현상을 이용한 그런 작품들 시리즈가 계속 꾸준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 약간 좀 징그럽더라고요. 약간 무슨 괴물 같기도 하고 약간 무서움, 약 그런 느낌도 듭니다. 움직임이 보인다. 시각적 역학. 이 타원 기울기 조절한 거 보세요. 예술가로 성공하려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라 변태일 수밖에 없어요. 빅터 바자렐리가 보여줍니다. 이 기울기 하나하나 다 계산한 거 보세요. 이게 변태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해요? 와, 이 사람 진짜 변태다. 여러분,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천재성이랑 변태성은 비례한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극도의 예민한 감각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천재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름 남는 이 예술가들. 그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뭐 문학 다 포함해서. 그게 하나씩 다 변태성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 약간 잔상 효과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초창기 연구하던 게 77년도에도 있네요, 그죠? 아까 그 흑백 시리즈 전에 옵티컬 아트 연구에 했던 잉크 작업과 되게 비슷하죠? 카드보드의 아크릴, 조용히 튀어나오는 작품인데, 이번에 포스터에 있던 작품 같기도 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작품 비슷한 시리즈가
파리 우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약간 픽셀 효과처럼 이렇게 작품화한 건데, 이 인물이 빅토르 바자렐리의 아들입니다. 장피에르 아바라는 작가명이에요. 이 둘째 아들도 예술가로 성공하죠. 아버지에 이어서 오바트 계열의 작품을 합니다. 이 아들 역시 종이에 실크 스크린. 아들이 엄청 컸을 때의 작품이겠죠. 아무래도 33년도에 나왔으니까 아들 40대에 그린 거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피오루즈라는 작품인데, 이거 보고 저는 코로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77년도에 코로나의 그 구조를 그리셨다. 자, 이율리스라는 작품이고,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공간에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고 1.2G처럼 보이고. 디락스라는 작품. 와, 이 기울기 맞춘 거. 근데 요런 땡땡이 자문 야요이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VP102. 제목도 마치 코드명처럼 적어놨죠. 왜냐면 작품도 실제 프로그램 코드처럼 작업하시니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기하학적인 빌로그란 작품입니다. 어우, 이거 현기증 난다, 이런 거. 와. 스트릿 오엣이라는 작품. 과정이에요. 티바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이거 하나하나 계산한 거 보세요. 색채 번호, 이 번호 다 매긴 거 같아요. 색채 뭐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서 그린 거예요, 다. 진짜 미친 거죠. 이거 죽어도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이런 거 집착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차가운 계열 추상 빅터 바자렐리 이런 아티스트 연구하면 좋겠죠. 와, 이것도 징그럽네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이게 평행일 것 같은데 이게 착시 현상 때문에 평행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게슈탈트 이론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평행 같은데 이 뒤로 갈수록 멀어지는 이상한 느낌. 드라이박스라는 작품이고. 체스 게임. 와, 근데 저는 이 체스 디자인, 와,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되게 디자인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너무 미래적이다, 현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체스판 너무 매력있다. 키크란 작품이고, 스트리디움이란 작품입니다. 이런 건 뭔가 막대 사탕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체스 게임 습작이에요. 설계도, 프로그램 설계도. 이 체스 게임 요거 설계도일까요? 색깔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그리려고 수작으로 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컴퓨터 없을 시대니까. 일라라는 작품. 블랙 앤 화이트 시리즈가 계속 되네요, 여기서도. 그리고 판도라 폰드루즈. 사람이 움직여서 공놀이하는 요런 캐릭터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TV 프로그램의 캐릭터로 쓴 적이 있대요. 제가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빅터 바자렐리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자, 시작이란 작품. 나무 야크릴. 요것도 입체일까요? 평면일까요? 이런 거 진짜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진짜 착시 현상이죠.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카이브 영상이 있거든요. 바자렐리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으니까 18분, 30분짜리 영화니까 진짜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이거 다 충분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자렐리 인터뷰도 나오고 작업 과정도 다양하게 나와요. 아까 보셨던 비슷한 작품 그 큐빅 시리즈 여기서 나오죠. 잠깐 봤지만 되게 A형가구나, 흡연을 되게 좋아하셨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A형가 치고는 89세까지 사셨습니다. 행복한 컬러풀한 시티를 꿈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았을까. 계산해서 그리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분에겐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장수하셨던 바자렐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카이브 자료도 있고 바자렐리 사진을 오바트로 만든 이런 자료도 보이고요. 이게 바자렐리 우표예요. 아까 보셨던 작품 비슷하죠? 예, 프랑스 우표. 우표에 진짜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라든지. 그만큼 파리뿐만 아니라 헝가리에서 엄청난 스타 디자이너, 예술가, 화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형태와 순수한 색으로 세상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추상의 진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셨죠. 명언 시리즈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조형 언어다. 우리는 과거와 깨끗하게 단절하고 인류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아방가르드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부정과 긍정, 흑과 백, 사각형과 원의 움직임, 이게 시작점이다. 말레비치는 모든 궁극의 끝은 동그라미, 까만 네모가 끝이라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게 시작점이다, 이렇게 본 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말레비치가 연상이 돼요, 솔직히. 이 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이상 긴 사색을 즐기지 않는다. 이 사람 미래를 예견한 것 같아요. 요즘 쇼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틱톡 시대. 디테일에 대한 사랑을 잃고
그 순간에 직접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추구한다. 되게 즉흥적인 거 좋아하는,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술가는 조상의 기술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잃은 대신 새로운 도구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었다. 와, 이 사람의 그 명언, 미래를 예견했네요. 제목이 다 우주적이네요. 맞아, 이 사람 우주에 관심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행성 이런 말 나오고 우주 이야기 자주 나오고 세계관이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바자렐리의 그 연대표 이런 게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 보시고. 스파이더맨 닮았잖아요. 홀랜드 닮았습니다. 제 생각인가요? 와, 유럽 갔다 와서 골골하다가 컨디션 되찾고 첫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시장 입구부터 와, 디자인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완전 시기별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테마별로 구별이 되게 잘 돼 있고 작품과 제목과 그다음에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보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바자렐리 자체 예술가에 대한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그나마 오늘 저는 나름 쉽게 이야기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제 방송 보고 가시면 알차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와, 작품 퀄리티 진짜 좋다.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 신경 쓴 퀄리티가 느껴진다. 일단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품 진짜 많다, 이번에. 이쯤이면 끝날 때 됐는데 안 끝나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작품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짜 많이 빌려왔다. 약간 수교 34주년이니까 대사관 주재원들 관계자들도 많이 온 걸로 봐서는 약간 국가 행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오프닝을. 바자렐리 너무 어려운 작가라서 저에게 시련을 주더라고요, 이번 방송. 그래서 좀 며칠 걸렸습니다, 방송 준비하는 데만.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